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오늘은 2020년 주택 부동산 경기 전망에 대한 세미나 자료를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미나는 주택건설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에서 진행한 내용이고요. 2019년 11월 5일날 진행된 자료이기 때문에 그냥 최신 자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 자료는 구독자 엣지김님이 개인 메일을 통해서 저한테 제보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읽어봤는데 그래도 한번 공유를 할 만한 자료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2019년 하반기 시장 동향을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화가 진행이 됐다. 이렇게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도권 내부 상황을 보면은 일단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19년 7월 이후에 보면은 고점을 살짝 갱신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천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예년 수준,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2008년 9월에 피크를 쳤었는데 그때 수준조차도 아직 회복을 하지 못했어요. 인천은 이 남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08년 7월이 이제 피크를 쳤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걸로 크게 하락을 하고 그 이후로도 추세 하락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장기적으로 회복을 했습니다만 그때 상황까지,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전에 그런 피크를 쳤던 그때 당시까지는 아직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고,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008년 금융위기 전에 그런 고점을 회복을 한 상태이지만 아직 서울과 다르게 작년에 피크를 친 이후 아직 그 고점을 갱신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만 그냥 2018년 피크 쳤던 그때 당시를 이제 하반기에 들어와서 살짝 고점을 갱신을 했다. 이런 상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울만 상대적으로 많이 집중이 된 거죠. 수요가. 아마 이 부분은 아마 투기적인 수요가 아마 많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수도권 내부에서도 이제 결과적으로 격차가 계속 지속 확대 중이다. 아직도 여전히 확대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인천과 경기 이 두 지역이 서울과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전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한 이런 매물이 아주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빨간색이 인천 지역이고 그리고 남색이 경기도 지역이거든요. 지금 이 밑에 자료를 보면 대략 2016년 대비 매매가 비율을 보면 확 떨어졌어요. 매매가 비율을 보면은 2016년이 거의 경기도와 인천이 거의 피크를 쳤었던 그런 시기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아파트 매매가 비율이 거의 지금 쭉 하락하면서 지금도 계속 저점이 이탈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매매가 비율이 다시 올라갈 기미는 아직 보이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권 지역 전체 지도를 보면 이 가운데 서울 지역을 빼고 나머지 대부분 지역들은 매매 지수, 이거는 이제 가격이 아닙니다. 매매 지수입니다. 매매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 좀 접근을 하자 보면은 2019년에 들어서 재개발과 재건축 시장을 겨냥한 정책이 가동이 되고 있다. 그리고 특정 지역, 상품, 계층을 겨냥한 고도화, 핀셋 정책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그리고 사업자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3기 신도시 공급이 이제 본격화되는 그런 국면에 가서는 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3기 신도시가 공급이 본격화되면은 주택 가격은 아무래도
좀 상방보다는 하방 경직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뭐 DSR 같은 금융 규제죠. 이거는 이미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됐고, 그리고 2020년이 되면은 조금 더 강화가 됩니다. 좀 더 강화가 더 될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실수요자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 투기적인 접근으로 일부 서울 쪽에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실수요자는 결과적으로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금융 규제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간 지역에서는 실수요자 측면에서는 좀 접근하기가 힘들지 않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쪽을 보겠습니다. 지방은 이제 2015년 이후 광역시와 지방도 경기의 흐름이 달라졌다. 지방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8년 7개월 동안 약 85.8%가 상승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올해 7월까지 2.6% 이렇게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방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경기 지역이랑 약간 비슷한 흐름입니다. 여기 앞서도 봤듯이 수도권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작년까지 피크를 치고 아직 그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약간의 하락세,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18년 피크를 치고 약간의 하락세, 그리고 지방 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2018년 초에 이제 탑을 찍고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좀 의외로 큽니다. 이미 10%가 넘은 상태예요. 고점 대비. 그래서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이 부동산 시장에서 계속 소외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아직 지금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제 하락세가 지금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데, 경기 침체까지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지방도 쪽에서는 부동산 하락 폭이 좀 더 생각보다 많이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방과 수도권 간 이 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이 우측 하단에 있는 그림만 일단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 대비 지방이 얼마나 많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지 이 기준을 이제 나타낸 겁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비해서 가격 낙폭이 20% 정도 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경상도는 많게는 뭐 26%까지 벌어져 있어요. 서울에 비해서. 그리고 뭐 경상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울산 지역, 부산 지역, 대구를 제외한 이 경상도 지역은 대체적으로 25% 전후로 가격이 서울과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충북 지역과 충남 지역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규모로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네요. 그에 반해서 이제 인천과 경기도 지역, 그리고 세종 지역, 그리고 광주 쪽 지역은 서울 아파트에 비해서 약 10% 정도 가격 낙폭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좀 증가 추세에 있는데, 지금 이 격차가 아직 안 꺾였거든요. 아직 계속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수도권 쏠림 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도 보았듯이 수도권 내부에서도 서울과 수도권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냥 서울 쏠림 현상이다.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 내에서도 이제 격차가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매매가 하락률, 그리고 지역별 리스크 요인, 이렇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지역별 리스크 요인을 보면은
강원, 제주는 이제 신규 시장 리스크가 지속이 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충청권은 재고주택 중심으로 리스크가 존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대경권 같은 경우에는 중소도시 리스크, 장기화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전라권 같은 경우에는 기타 지방 중 가장 리스크가 적은 시장이긴 합니다. 위에서도 보면은 서울 지역 아파트와 낙폭 가격이 전라권은 의외로 선방을 하고 있어요. 거의 뭐 경기도 수준보다도 조금 더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방 보면은 지방 중에서 가장 리스크가 적은 시장이 전라권이다.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매가 하락률을 보면은 강원이 이제 10% 정도 빠졌고, 충남이 마이너스 15%, 그리고 충북이 마이너스 20%, 그리고 경상도 지역이 지금 가장 많이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마이너스 21%에서 마이너스 23%. 그리고 전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도 안 되네요. 지금 매매가 하락률이. 그래서 지금 전라권이 그나마 지방 중에서는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의 내용을 조금 더 좀 정리를 해보면, 여전히 서울시장과 그리고 지방 간 차별화가 극심화되고 있다. 2019년에는 서울, 그 중에서도 특정 시장, 그러니까 서울 전체에서도 뭐 강남권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특정 시장과 특정 상품의 강세는 지속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서울을 벗어나면 시장 온기가 빠르게 식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게 2019년의 이제 전체적인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으로 보면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매매 가격이 약 0.52% 하락을 했고, 아파트는 뭐 1.3% 정도 하락을 했고, 전세가는 1.4% 정도 하락. 이거는 뭐 하락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약보합, 수도권은 그냥 매매가는 약보합이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보다는 좀 더 많이 하락한 모습. 아파트는 3% 가까이 하락한 모습. 그리고 전세가는 뭐 1.8% 하락. 그리고 거래량으로 보면은 많이 감소했을 겁니다. 이거는 다 알고 계시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무려 21.6%가 거래량이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13.4% 거래량이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공급면으로 보면은 인허가 같은 경우는 1.8%가 수도권에서는 증가를 했고, 준공이 9.2% 감소를 했고, 그리고 공동주택 분양 승인은 6.2%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준공, 뭐 공동주택 분양 승인이 다 감소를 했습니다. 이유는 뭐 당연히 수요가 그만큼 없기 때문에 공급도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의 공급은 좀 수요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수요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공급도 계속 감소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2020년, 우리가 정말로 궁금해하는 건 이제 2020년이잖아요. 2020년 경기 전망의 주요 변수는 뭐가 있을까? 이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거시경제 측면, 그리고 수요 측면, 공급 측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변수를 살펴볼 예정인데요. 일단 뭐 전 세계적으로 양적 완화 기조가 강화가 되고 있고, 양적 완화 기조라는 건 양적 완화 정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금리, 금리 정책, 금리가 계속 하방 압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2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가 11월 달에 시작이 됐죠. 그리고 그 외에 연준에서도 대차 대조표를 확대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양적 완화 기조. 일본은 뭐 무한 양적 완화 상태이니까 크게 뭐 바뀐 건 없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리스크가 되는 부분은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일 통상 마찰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글로벌 경기의 부진이 국내 경기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그 구조, 이런 것들이 이제 거시경제 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디테일한 내용으로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국내 경제 기초 여건은 계속 나빠진다.
경제 전망률 전망이 이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지금 뭐 IMF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제 전망을 이제 2.0%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당분간 뭐 크게 2.0% 전후로만 그냥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저성장 시대로 우리나라도 이제 완전히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9월 국내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통계 수집 이후 최초로 마이너스 기록.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지금 하락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경상 흑자는 7년 만에 최소. 이제 불황형 흑자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20년 경제 성장률 전망은 한국은행과 KDI에서는 무려 2.5%로 해놨네요. 좀 생각 외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초기 전망치에 비해서 0.2%, 0.1% 하락한 수치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이 수치도 계속 바뀌겠죠. 이거는 좀 더 지켜볼 얘기고 아마 이것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마 미중 무역 전쟁의 해결 여부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현재 지금 1.5%인데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다시 상승시킬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가계 부채가 워낙 많이 증가가 되어 있고 특히 뭐 자영업자 그리고 개인 사업자들 계속 재무구조가 계속 나빠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우리나라도 결국 실효 하한선까지는 장기적으로 가지 않을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책금리 실효 하한선이 대략 0.5%에서 0.75%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장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보면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지금 2019년에서부터 계속 떨어졌어요. 물가 상승률이. 그만큼 경제 상황이 소비를 이끌 만한 그런 여건들이 좀 형성이 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 여건과 주택 가격. 일단 국내외 경기 여건, 결국 이것이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다른 구독자분이 뭐 댓글로 뭐 부동산을 조금 지금이라도 빨리 구매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올리신 분이 계시는데 경제 여건, 국내외 경제 여건, 금융 상황에 따라서 주택 가격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대외적인 그런 뭐 경제 상황과 다르게 뭐 부동산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설명하신 분이 계셔서 조금 좀 선동하지 말라는 그런 거를 제가 남겨드렸었는데 뭐 개인 판단이죠. 개인 판단인데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부채 없이 구매하실 정도의 여력이 되시는 분은 상관이 없어요. 네,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보편적인 시각으로 봤을 땐 대부분 사람들은 대출을 많이 껴야만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감히 그렇게 추천을 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나오고 있듯이 국내외 경기 여건이 결국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경기 동향 종합지수, 순환 변동치와 실거래 가격이 변화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미 데이터로도 이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하락이 다시 재시작이 됐다.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가 되고 있고 한일 통상 마찰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것은 주택가격과 연동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시경제 변수로는 이제 기준금리죠. 급격히 올라가던 미국 기준금리가 이제 올해부터 계속 낮아지고 있고 최근 제로금리를 시사를 하면서 올 들어 2차례 인하를 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데이터가 올해 10월달 거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10월달까지 포함하면 3차례 인하가 예상이 됐고 그리고 제로금리가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 좀 관망을 하겠다. 그 이후의 금리 인하는 실제로 경기 침체로 들어서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지표들을 확인했을 때 그때 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이제 연준에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 내용은 10월 FOMC 내용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10월 FOMC 이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것과 상관없이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 미국은 제로금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러한 의견은 저만의 의견뿐만이 아니고 뭐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이런 이제 금융기관에서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8월 한때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이 돼서 경기 하강 우려를 키웠으나 지금은 좀 해결이 좀 된 상태인데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국가들을 보면은 기준금리는 전반적으로 하락 쪽으로 방향이 지금 잡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국내 금리 상황. 주택담보대출 증가율과 아파트 실거래 상승은 대체로 방향성이 유사하다. 그리고 주담대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 상태이고 주택담보대출은 금리가 낮을 때 증가하는 경향. 당연히 금리가 낮으면 주택담보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저금리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해볼 수 있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바젤3를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무작정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은 아니에요. DSR이 적용이 되고 있고 내년엔 더 강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2022년엔 더 강화가 되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의 대출 규모가 좀 상승을 하는데 좀 제한적이지 않나. 결과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풀려야 이것이 결국 부동산 가격을 이제 상승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지금 그러한 고리가 보이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매매가가 뭐 서울을 제외하고 나서는 지금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제 실제 경기 침체가 발생이 됐을 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움직일지 추가로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해외 쪽 보면은 뉴욕, 밴쿠버, 시드니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오히려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자료를 보니까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10% 정도까지 하락한 자료를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거기서 회복이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반적인 주택 가격은 이런 대도시에서는 좀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대로 런던과 서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폭 상승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런던, 뉴욕, 밴쿠버,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등 2019년 들어서 주택 거래량의 증가를 했고 저금리 기조가 계속이 되면 내년에도 이어질 것 같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각 나라의 대도시 있잖아요. 대도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울이죠. 이런 대도시 위주로 약간 투기적인 측면. 왜냐하면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마땅히 돈을 은행에 넣어놓자니 굉장히 아깝고, 그럴 바에 차라리 수요가 프리미엄이 있는 부동산 시장에 돈을 넣어놓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대도시를 제외하고 난 다른 지역들, 지방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개인적으로 그래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대도시와 지방 간의 격차는 점점점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번엔 이제 수요적인 측면입니다.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변수는 뭐가 있을까? 주택 소비 주력 계층이 30대에서 40대 이 구간으로 맞춰져 있고 내년에도 이어질 거다. 뭐 이건 당연하죠. 특히 3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을 하는 그런 세대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30대 또는 40대에서 자신의 집을 좀 장만을 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많이 깔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택 소비 주력 계층은 30대에서 40대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밑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30대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가장 많아요. 거의 9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출을 많이 안고 주택을 구입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30대에서. 그리고 30대 미만도 의외로 좀 많네요.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을 보니까. 그리고 연령대 장래 가구 추계를 보면은 30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유지가 되는 흐름, 2025년까지. 그리고 50대 같은 경우도 유지되는 흐름. 그런데 40대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30, 40대에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많이 증가를 했고, 그리고 이런 수요적인 측면은 내년에도 이어질 거다. 그냥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중요한 뭐 수요 변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주택 수요자 제한. 서울주택에 대한 각종 정책이 가동이 되면서 서울주택에 대한 수요자는 제한적일 듯.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이건 좀 모르겠어요. 수요자는 제한적일 거긴 하지만 특정 계층 있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금리 시대에서 딱히 많은 자금을 어디에 맡겨둘 곳이 없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그나마 유지되는 서울 지역 쪽으로 투기적인 수요적 측면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 예상을 합니다. 단 언제까지? 경기 침체가 발생이 되기 전까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30대, 40대 금융부채 보유 현황이 평균적으로 소득 대비 금융부채가 굉장히 많은 구조이기 때문에 효과는 제한적일 거다. 이건 이제 실수요자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죠. 그래서 제가 실수요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구매하기가 많이 부담스럽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30, 40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부채를 많이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부동산 쪽에 수요를 일으킬 만한 그런 여력은 굉장히 제한적인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10월 1일 대책 이후에 분양가 상한제, 법인 대출 제한, 그리고 1주택자 전세 대출 제한 등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고 있어서 수요가 감소가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또 여기가 좀 지켜봐야 될 거는 이제 법인 대출 제한입니다. 우리나라 그 서울 쪽에 수요를 일으켰던 계층이 또 법인 쪽이었거든요. 법인 자금이 들어와서 부동산을 구매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가격이 올라간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비싼 부동산을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곳은 자금이 많은 부자 아니면 법인입니다. 법인. 근데 법인도 대출을 이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수요가 2019년보다는 2020년에는 조금 더 낮아지지 않을까. 물론 자금이 많은 법인 같은 경우는 좀 논외가 되겠죠. 그리고 연령별 금융부채 보유 현황을 보면은 좀 금융부채 보유 비율 30대, 40대가 굉장히 많네요. 73%에서 72% 금융부채 보유 비율이. 그래서 만약에 향후 어떤 대내외적인 경기 충격이 오게 되면은 30대, 40대를 기반으로 한 많은 충격이 좀 예상이 됩니다. 요걸로만 봤을 때는. 뭐 지금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 상관없겠지만 리스크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될 연령층이 30대, 40대로 보이네요. 지금 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다음 이제 3기 신도시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인한 대기 수요가 증가. 서울 공급가 역사적으로 평균 상태인데 서울 전체 주택 대비 매년 공급량은 역사적으로 평균 수준이다. 그리고 아파트 공급은 뉴타운 출구 정책으로 인한 감소 후 완만한 증가세이다. 다만 멸실 고려한 순증 물량은 적다. 그리고 인근 지역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분양 전 대기 수요와 그리고 입주, 의무, 거주기간 채우기 위한 실거주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이제 분양형 상품 수요가 감소할 듯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양형 상품이 수익률이 감소가 되고 있는 추세.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연체율 증가 추이로 수요가 감소. 이거는 이제 취약계층이죠. 2018년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그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 사업자라고 한다면 이제 다 자영업자잖아요. 자영업자, 그리고 뭐 중소기업들. 굉장히 이런 계층에는 지금 재무 상태가 점점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연체율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다면 당연히 이런 측면 때문에 분양형 상품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뭐 당연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매, 소매, 숙박, 음식 업종에서 연체율이 상승 중이다. 이쪽이 이제 위험 계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LTI 각각 55%, 그리고 33.2% 정도 상승을 하고 있다. 동종 업종에서. 그래서 지금 가계로 봤을 때는 개인 사업자가 지금 위험 가구로 지금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2020년이 된다고 해도 크게 호전될 가능성은 좀 없어 보입니다. 이 개인 사업자가 정말로 재무 상태가 좋아지려면 기본적으로 대내외적인 불안 요소는 다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내에 인플레이션도 올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소비 심리도 다 개선이 돼야 됩니다. 소비 심리가 개선이 돼야만 개인 사업자들도 수익이 좀 늘어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쉽지 않아 보이네요. 이 부분은 부동산 시장에서도 큰 리스크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조업 생산지수 낙폭 클수록 주택가격도 하락폭이 크다. 이런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제조업 생산지수가 안 좋아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일단 수도권 그 중에서도 서울은 빼놓고 나머지 지방 쪽은 앞으로 점점점 더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공급 측면에서의 그 변수를 좀 살펴볼게요. 일단 주택 착공과 주택 시장. 주택 착공과 주택 가격은 시차를 두고 정비를 하는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다. 최근 주택 착공이 전년 대비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주택 가격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다만 최근 들어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어서 시차가 더욱 길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지금 아래에 나와 있는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하방경직입니다. 하방경직. 밑으로 하방경직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주거형 착곡 전년 대비 변화율을 보면은 이것도 지금 뭐 계속 거의 0%에 가깝게 지금 붙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주택가격 전년 대비 변화율도 지금 거의 0%에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어서 시차가 더 길어질 거라고 지금 우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 보면은 주택 착공과 주택 시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러한 흐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냥 보여지네요. 그리고 사업기간 장기화. 최근 인허가 대비 착공 비율이 낮아져서 주택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주택사업자에게 악영향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앞서 보았듯이 이것도 지금 연관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9년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밀어내기 분양 이후에 주요 지역 공급 감소가 우려된다. 그리고 지방의 인허가 대비 착공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준공은 감소하고 신축 아파트 재고는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다. 서울 준공인 8월 달입니다. 올해 8월에는 7.1만 호 그리고 비아파트 준공 비율이 높아졌다. 그냥 바로 이제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면은 서울주택 준공 추이를 보면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비아파트에 비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고 비율도 보면 아시겠지만 아파트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신규 주택 재고 예상 추이를 보면은 재고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2022년까지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주택 전체를 봤을 때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이제 기타 지방 중공업 미분양 86개월 만에 최대치다. 이제 지방 쪽은 이제 미분양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도 지방 쪽에 아파트 가격 하락을 좀 키우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올해 이후 하락하면서 미분양도 차츰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어쨌든 공급이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미분양이 차츰 감소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 지방 쪽의 수요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인천 제외 전 지역에서 준공 감소세가 전환이 됐다. 지방을 중심으로 준공 감소세로 전환이 됐고, 그리고 기존 물량 해소 때까지는 시장이 관망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준공 물량의 감소는 결국 전세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지방에서는 가격 상승이 일어나기 힘들다. 지방의 가격 상승이 일어나기 힘든 거는 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주택 시장에 대한 공급자 금융 리스크가 존재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 재고 주택 시장만 살펴볼게요. 가계가 2016년 말 기준으로 904조 원, 금융기관 부동산 담보대출, 그리고 부동산 관련 보증대출, 그리고 주택연금 이런 형식으로 이제 대출이 진행이 됐고, 듀레이션을 보면은 당연히 다 장기 구조겠죠. 장기 대출이겠죠, 당연히. 특히 뭐 2014년, 15년 이때 엄청나게 대출이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 리스크 측면을 보면은 상환 능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다. 상환 능력이 저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연체가 살짝 이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특히 연체 증가는 아마 자영업,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이런 위험가구 계층들, 위험 계층들, 이런 쪽에서 아마 연체가 증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것들은 이제 부실 채권으로 이제 넘어가겠죠. 그래서 지금 상태로만 봤을 때도 지금 이런 흐름인데, 우리가 또 경기 침체를 좀 예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되면 일단 많은 타격이 예상이 됩니다. 상환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가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신규 주택 시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기업들이 리스크를 많이 부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특히 PF 대출, 요게 좀 많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PF 대출. 요거는 진짜 경기 침체 나오면 직격탄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판매 부진, 미분양, 그리고 재무적 대응력이 상당히 저하되고, 그리고 이거는 바로 이제 연체로 이어지고, 그리고 결국 이거는 부실 채권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가 이제 발생이 되면 기존 재고 주택 시장도 그렇고 신규 주택 시장도 그렇고 다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20년 주택 부동산을 좀 전망을 하자면, 일단 거시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요국에서 양적 완화 기조가 유지가 되고, 그리고 저금리 기조가 대치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매매 쪽 측면에서는 일단 지금 흐름은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급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수요도 마찬가지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상으로도 거래량이 지금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요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으로 몰린다. 이거는 이제 각 국가의 대도시 지역,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급으로 봤을 때는 규제로 인한 서울 공급이 차단이 되어 있고 지방 중심으로 누적 물량이 감소가 되고 있다. 공급이 줄어드는 이유는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에 몰리는 투기적 수요 때문에 서울 지역으로 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좀 살펴볼 거는 이제 전망의 시사점 요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2020년도에는 특정 지역과 다주택자 겨냥한 핀셋 규제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다. 그래서 2020년에는 또 어떤 정책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특히 종부세를 과연 칼을 댈지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종부세를 만약에 올린다고 한다면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다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부세도 과연 칼을 댈까? 그게 좀 관건인 것 같네요. 그리고 올해에 이어서 2020년도에도 하락장은 이어질 거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주택시장으로 봤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부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태가 뭐 크게 상승을 한다.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지금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정부는 서울 이외 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을 해서 지속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정책을 모니터링을 해서 시장 불안에 선제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정부가 다주택자 매매 유도 정책 및 핀셋 정책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하락장에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그 특정 지역, 특히 서울 지역의 투기적인 측면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지역이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애치김님이 공유해 주신 내용인데 부동산에서도 지금 자전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전거래라고 한다면 이제 허위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실거래가로 등록한 뒤에 계약을 파기하는 이제 얌체 방법인데 이것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지역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부동산 거래에서는 매도자가 높은 실거래가로 허위 계약해서 시세를 올린 다음에 그 계약을 취소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실거래가로 계약을 한 그 금액으로 이제 가격이 책정이 되거든요. 그 뒤에 그냥 계약을 취소를 해서 이 가격이 다시 낮아지는 원래 가격으로 낮아져야 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약점을 이용을 해서 이 자전거래를 통해서 주택 가격을 좀 올리는 그런 행위가 특히 서울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 자전거래 때문에서 저 지역 계속 가격이 올라가네 하면서 덥석 물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라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는 눈으로 보이는 가격 상승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동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저게 실거래인지 아니면 자전거래를 통한 실거래 가격인지 이것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는 부동산 매매에 직접 참여하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거를 구분해내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상투에 물릴 수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부동산을 팔고 싶어요. 높은 가격에. 그래서 A라는 사람과 저와 자전거래를 통해서 가격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본 어떤 B라는 사람이 저 지역 가격 계속 올라가는 거 보니까 좀 탐나는데 나도 한번 사볼까 해서 여기 가격을 만약에 샀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을 손 턴 겁니다. 매물을 넘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쪽 지역에 자전거래가 이제 더 이상 안 일어나겠죠. 꾼들이 다 빠졌으니까. 물량을 넘겼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은 이제 가격 하락 압력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부동산에 정말로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대외적인 요소예요. 대외적인 요소. 특히 어떤 요소? 금융시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건 당연히 경기 침체를 동반한 내용이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바젤3 이런 부분을 같이 염두를 해 두시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구입할 시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닌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정말로 구입을 해야 하는 좋은 시기는 한번 저는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여유롭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서울 특정 지역이 막 올라간다고 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조금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정말로 잘 알아보고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2020년 부동산 경기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영상 하단에 이 링크를 드릴게요. 그리고 그 외에 엣지김님이 여러 자료를 링크를 해주셨는데 다 모아서 같이 볼 수 있도록 제가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제 멤버십 분들은 이제 금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 다른 분들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